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맥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참 그 맥을 이야기하면서도 말로는 쉬운데 이게 실제로 어려운 거죠. 이게. 말로는 쉽고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맥에 대한 원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황제내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 여러 가지 맥법들이 많은데요. 이게 총구인용 맥진법 말고도 우리가 말하는 음양맥진법은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맥진법은 총구인용 맥진법이거든요. 총구인용 맥진법은 총구인용 비교 맥진법이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육부정의론이라고 해서 총관청 맥만 가지고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삼부구맥법도 있죠. 삼부구맥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는 온 것 같을 수도 있고 안. 그러니까 삼부구맥은 뭐죠? 세 가지 부위, 세 부위에 9개 곳을 9군데를 본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세 군데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세 군데를 보니, 신체에서 세 군데를 본다는 얘기는 중요한 데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겠습니까? 목. 그쵸. 일단 손목 근처. 여기서 손목은 아닌데 손, 팔의 세 군데, 다리의 세 군데, 또 얼굴의 세 군데, 이 세 군데. 그래서 신체 말단 부위 세 군데를 보는 겁니다. 신체 말단 부위의 세 군데에 각 손에서 세 군데, 발에서 세 군데, 얼굴에서 세 군데, 이걸 삼부구맥이라는데, 이쪽에서 혈관의 맥박 박동을 봐서 맥진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육부정의론도 있고, 그 다음에 총관처 삼초론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많은 맥진법 중에서도 이 총구인용 맥진법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진단하기가 쉬운 게 뭐냐라고 하면, 진단을 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총구인용 맥진법, 이것이 가장 진단하고 비교하기가 간단하고 또 임상에 적용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제일 쉽다고 해요. 쉽다고 하는데 안 쓴다. 왜 안 쓰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왜 안 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는 이걸 썼고 한의학 채침에서는 이걸 안 썼던 이유가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첫째, 채침이나 우리 전통침에서는 침을 놓을 때 기본적으로 인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왼쪽 오른쪽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열 중심, 그러니까 환부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또 장부론에 기인하지도 않습니다. 장부론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도 없고 장부론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첫째, 좌우가 없다는 얘기는 뇌를 조절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 뜻이죠. 첫째, 좌우가 없어요. 예. 둘째, 아시열 중심으로 장부를 조절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구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구담 선생님 그분이 계속 뜸과 침을 그렇게 많이 놓을 때 그 옆에 따라다녔던, 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막 밀착해서 취재를 했던 그 유명한 기자, 그 기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호 기자 아시죠? 이상호 기자가 계속 고발뉴스한 이상호 기자가 도대체 이 침 이게 뭔가 싶어서 그 김남수 선생을 계속 한 3년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그 제자가 되어서 자기도 거기에 한 일원이 됐는데, 이 양반이 결론이 뭐라고 했냐면, 김남수 옹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나라에 침 놓는 사람 중에서 보사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사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가 없다는 얘기는 장부의 기능을 조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침에 대한 한계가 그대로 거기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에 대한 조절을 할 방법이 없고 보사법이 없고 두 번째 그다음 좌우 구별이 안 되고 예, 보십시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장부 구별이 안 되니까 보사법이 없고 그 다음에 좌우 구별이 안 되니까 뇌를 조절하지 않는다. 그럼 음양맥진법은 아주 총구 인형맥진법은 이 간단한 맥진법이 누구라도 조금만 알면 비교하기가 딱 쉬운데 이걸 안 썼다. 왜? 이 자체는 뭘 하기 위해서다? 뇌혈류를 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촌구 인형에 대한 맥진법에 대해서 한의대에서 기존의 한의대 침술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때 최찬원 교수 말고도 촌구 인형 연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오른쪽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른쪽 팔, 오른쪽 목. 어떤 사람은 왼쪽 팔, 왼쪽 목. 이렇게 되보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 팔, 오른쪽 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채침의 개념 좌우와 대뇌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고 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이 맥을 아무리 잡아도 뭐가 된다? 조절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맥 자체가 뭐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침을 놓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지침을 배우기 전에 채침을 그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하면 할수록 침 놓기 싫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침을 쫙 쳐놨을 때 실제로 복통이 있거나 숨이 꽉 막힐 때 천식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전중에다가 침을 꽂고 천돌에다가 침을 꽂아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은 호흡이 갑자기 안 막히고 음식물 살이 들리고 안 넘어갈 때 실제로 여기 우리가 뚫거든요. 양에서 뚫어서 이렇게 석션을 넣듯이 하는데 여기다 침을 주고 전중에 침을 줘서 음식물이 꽉 막히거나 기가 막힐 때 이 편도를 뚫어줄 때 침을 놔서 효과를 보는 적이 많아요. 그럼 이것은 사실 좋아지는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의 효과거든요. 그쪽에 갑자기 근육을 쫙 응축시켜서 못 움직이는 근육을 활성화시켜줘서 침을 놓는 부작용의 효과인데 기존의 채침에서는 이렇게 뇌를 조절하거나 좌측과 우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고 고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또 이해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유일하게 어디서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면 딱 하나, 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손에서만 되더라. 그러면 채침의 몸의 경락은 어떤 거냐? 경락은 아주 중요한 진단의 수단입니다. 뇌내 메시지를 읽어내는 메시지의 말로 모스 부호와 같은 것이 경맥인데 이 경맥은 진단으로는 아주 적절한데 이게 치료 수단이 안 되더라. 반대로 뭐냐? 경맥에다가 침을 놓으면 뭐가 되죠? 맥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어떻게? 평인지맥이 아니라 그 경맥이 운영하는 맥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맥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죠? 맥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맥에 침을 놔서 맥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맥에다가 잡을 줘서 맥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경맥에 침을 놔서 맥을 만드는 것과 경맥을 침을 놔서 치료를 하겠다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경맥을 맥진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뇌내 메시지를 읽어가는 모습 부호를 보는데 그 자체를 치료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맥에서는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보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경맥에다가 자극을 줘서 보사법을 쓰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옛날에도 보사법이란 말은 굉장히 보사법 어디 있겠습니까? 보사법은 사모행침에도 있고 황제내경에도 제일 먼저 나온 건 보사법이에요. 그 보사법이 어떤 이야기냐? 사모행침에 제일 먼저 나온 선생의 그 식구가 허하면 보하고 싫으면 사하라 이 말밖에 없어요. 치료법이. 근데 보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뜸은 오히려 보사법이 잘 돼요. 우리는 뜸은 무조건 뜬다고 생각하는데 뜸은 오히려 보사가 잘 되는 게 어떠냐. 뜸을 강자극으로 뜨면 사법이 돼요.
약자으로 뜨면 보호법이 돼요. 그래서 경맥에다 같이 놓고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은 아주 세게, 그래서 유훈구와 무훈구 작용을 같이 쓰면 몸에다가 상처를 나게 만들게 뜨면은 이건 사의 의미를 갖고, 몸에다가 상처가 안 나게 뜨면은 보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 그 소아암등도 여러분 한번 그런 실험해 봐도 될 거예요. 기맥에다 이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등이 불편할 때, 등이나 허리 아플 때, 이럴 땐 넓은 부위, 손에 방광기맥이 뜸뜨지 않습니까? 이 뜸뜰 때 보사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보사법을. 옛날에 쑥 하면은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죠? 네? 그치, 마늘. 네, 쑥과 마늘. 그래갖고 마늘 편을 만들어서 구점지 대신에 마늘을 썼었어요. 우리 손바닥 뜸뜰 때 구점지 대신에 마늘을 써서 마늘을 그 위에 올려서 마늘 위에다가 수소를, 지금 우리 황토등 같은 건 아니겠죠? 옛날에 쑥을 직접 돌려서 손으로 말아서 살짝 했던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는 마늘 편을 두세 개 올리고 하나는 마늘 편을 안 올리고 그냥 생으로 뜨면, 생으로 뜨는 데서 마늘 편 올린 쪽으로 온도가 훨씬 약하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방향 조절 가지고 보살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좌측 같으면, 우리 좌측이 허리 같으면 방광사법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방광사법 쓸 때 되면 방광이 내려가는 위에서, 요 위에는 뜨거운 거, 손가락 쪽에는 덜 뜨거운 거, 이렇게 넣고 반대 오른쪽에는 그 반대로 나와서 뜸을 같이 뜨기도 했죠. 이런 보사법은 되는데 침으로 할 수 있는 보사법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침의 보사법이 나온 게 수기법이, 우리 침의 보사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영수보사가 있죠. 영수보사, 예, 영수. 따를 수, 맞을 영.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니까, 수행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보법. 맞이하러 가는 거니까 사법. 따라가고 맞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따라가고 맞이하려면 요즘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경맥에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경맥은 흘러가는 방향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 방향을 그대로 적용할 때는 아주 안 맞아요. 왜 그러냐니까, 경맥의 흐름은 물질의 흐름이 아니라 비물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흐름이라는 게 뭐죠? 오행의 개념이고, 오행의 개념이면 기와 해당됩니까? 혈과 해당됩니까? 오행의 개념은 혈에 해당되고, 그죠? 육기는 기의 흐름 아닙니까? 그럼 혈의 흐름은 어떠냐면, 혈의 흐름이라는 것은 동맥과 정맥이 흘러가는 거니까, 동정맥이 흘러가는 것은 심장을 중심으로 몸 안쪽으로는 동맥이 빠져나가고 몸 바깥쪽으로는 정맥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동맥은 뭘로 봐요? 동맥은 내 몸에 안 부딪히는 데 있다고 보면 돼요. 팔 있으면 팔 차례 하면 안쪽에 있는 게 동맥, 바깥쪽에 있는 게 정맥. 만약에 이게 바깥에 있으면 동맥이 바깥에 가다가 툭 치면 동맥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몸 속에 있는 건 무조건 동맥이다.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안쪽에 동맥, 팔 안쪽에 동맥, 여기서 같이 뻗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정맥은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맥은 어떻게 되냐? 경맥은 동정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직이상승, 천기하강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쪽으로 음기가 안쪽으로 올라와서 양기 빠져나가서 양기를 위에서 내려올 때 바깥쪽으로 내려오죠. 양이 외측이니까. 이러니까 다행스럽게 팔에서는 이게 동맥의 흐름과 기의 흐름이 같은데 다리에서는 정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정맥은 혈이기 때문에 음이 되고, 경맥은 육기이기 때문에 양의 길이 따로 있어서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맥으로 가지고 영수보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채침 맞으러 가서 여러분이 영수보사 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팔다리에다가 침을 영수보사 놓는 건 없어요. 이건 없어서 못해요. 두 번째, 진태보사. 이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진태보사는 뭐냐면 침을 밀고 당기는 거죠. 한마디로 비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침을
배에다가 침을 탁 꼽든지 허리에다가 꼽든지 등에다가 꼽아서 침을 어떻게 한다?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대표적으로 진태보살을 활용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운기법. 굉장히 통증이 많이 오더라도 극한 사법에서 우리 수리침에서 본다면 가장 강한 진통제에 작용하는 게 운기법이죠. 통증이 싹 빠져나가는 운기법이죠. 이것이 바로 진태보살. 이 진짜는, 이 진태란 말은 이게 한번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진과 태의 주체는 뭘 말하냐면, 대지입니다, 대지. 엄지손가락. 이 뭐가 나갔냐, 뭐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갔냐, 나아갈 진짜, 물러날 태자인데, 뭐가 앞으로 나갔냐, 뒤로 나갔냐면, 엄지손가락, 이 대지, 침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진, 엄지손가락 뒤로 오는 것을 태. 그 진은 뭘 알죠? 진을 엄지손가락 밀면 어떻게 돼요? 시계방향이 돼요. 시계방향이 되는 것은 보법. 엄지손가락을 당기게 뒤로 물러서게 되면 반시계방향 사법이 되죠. 그래서 시계방향은 보법이 되고 반시계방향이면 사법이 되는데, 요게 그러면 또 헷갈리는 게, 요렇게 꽂을 때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인데 손을 빽 돌려서 하면 이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이게 헷갈리게 되죠. 이게 우리가 침을 이렇게만 놓는 게 아니죠. 옆으로 해서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구별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원보 방사해라. 원보. 손을 이 엄지손가락 사이가 원이 만들어지면 보가 되고, 모서리가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사가 된다. 원보 방사해서 모서리가 되면 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요래 생각하지 마시고, 침을 손에 잡았다. 침을 꽂을 때, 침을 꽂아서 침을 돌릴 때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게 되면 요건 아치고, 엄지손가락 밀어서 말게 되면 요건 무조건 보법이구나. 요걸 엄지손가락을 자꾸 당기면서 침을 꽂으면 뭐가 된다?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면 손끝에 여기가 뭐가 생기니까 요게 모서리가 되고, 손을 밀면 동그래지니까 요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침을 꽂을 때 손가락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양을 뭐로 만들면 사법. 그래서 사를 하려면 뭐로 만들고, 보를 하려면 동그랗게 만들고. 요거는 많이 씁니다. 이건 많이 쓰죠. 예? 예? 그 다음, 네, 서질보살 들어보고, 서질보살은 뭡니까?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역시 졸업생들이 많네.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속도를, 침 꼽는 속도를 말하겠죠. 천천히 꼽는 거, 빨리 꼽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꼽는 것 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해당되죠. 빼는 것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서자, 속발, 속자, 서발에서, 서자, 속발은 보법, 속자, 서발은 사법. 이건, 이 침법은 이제 채침에서도 사실 쓰긴 쓰죠. 보통 저거는 침을 꽂을 때는 위험해서 잘 안 쓰고요. 보통 저걸 잘 이용되는 것이 사열법이죠, 사열. 사열을, 침을 탁, 피를 뺄 때 천천히 침을 꽂지는 않죠. 사열하는 사자가 무슨 사자인가요? 이거 쏟을 사자거든요. 사열의 사자는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한다 그러죠. 쏟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피를 쏟아내게 만드는 것이 이 때문에 당연히 사열은 사법이죠. 그리고 사열 사법 하려면 사열한테 어떻게 해야 침을 어떻게 속자 빨리 찔러라 이거죠. 빨리 찔러. 뺄 때는 천천히 빼라. 그래서 보사법을 속도에 따른 보사법을 고문에 그대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 있지 않습니까? 보법은 어떤 거다? 보법은 부력여기자다.
하기 싫은 거 어떻게? 여행 가기 싫은 사람처럼 침을 놔라. 여행 가기, 집 나가기 싫은데 빨리 가라 그러면 얼마나 꾸무적대니까. 학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막 꾸무적대고 괜히 못 참고 이런 것처럼 움직이기 싫어서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무적 떼듯이 가는 침 놓는 것을, 그거를 바로 이제 천천히 놓는 거. 침을 빨리 놓는 것은, 빨리 침을 꼽는 것은 뭐라냐면은, 빨리 꼽는 사법을 표현할 때 뭐죠? 약어 입수탕이라고 합니다. 뭐 입수, 만약 비슷하게 약어 어디에? 입수탕. 손을 끓는 물에다가, 끓는 탕에다가 손을 집어넣듯이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는 사법이 된다. 빨리 놓는 거다. 이 펄펄 끓는 물에 손가락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고, 손을 집어넣으려면 천천히 집어넣다 절단난 쪼리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나? 그래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짝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요렇게 침 놓는 거, 참 표현이 아주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 톡 갖다 대는 게, 이거를 이 탕에 끓는 물 속에 손 내듯이 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어디 떠나기 싫은데 막 학교 가기 싫은 사람 학교 보내듯이 하는 게 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 속발은 천천히 꽂고 빨리 빼는 것, 빨리 꽂고 천천히 빼는, 이런 방식으로 보사법은 채침해서 쓸 수 있다고죠. 채침해서 쓸 수는 있죠. 그 다음 쓰는 게 이제 호흡보사. 숨쉬기, 이거는 우리도 직접 쓸 수는 있는 거죠. 호흡해서 쓰는 건데, 호시자이, 흡시출침, 이게 보법이죠. 숨을 내쉬면서 침을 꽂고 숨을 들으시면서 침을 빼면 이게 보법이라는 겁니다. 요 반대는 사법이죠. 요것을 조금 더 활용하면 우리 호흡하는 수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원래 기본적인 호흡은 코로만 하게 돼 있는데, 코로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코로만 호흡이 안 되죠. 자꾸 갈수록 호흡이 딸리니까. 그래서 입과 코를 함께 이용하는데, 보통 구흡, 비호, 요거는 사법. 반대로 비흡구호, 보법. 구흡, 비호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보법은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는 게 이게 보법이죠. 일반적인 방법인데, 사법은 반대로, 완전히 반대죠.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뱉어내는 방법. 이 방법이죠. 사실 이것은 어린 노약자나 어린 사람들한테는 시켜서는 안 되죠. 굉장히 기운이 딸리게 되는 문제니까. 그 호흡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그 비흡으로 하는데, 구흡 비호는 요걸 언제 쓰냐면 요걸 웅기법 때 쓰죠. 웅기법 때 구흡 비호 요거 몇 번 한다고 그랬죠? 6번. 유금수라고 그랬죠. 6번. 웅기법은 이 구흡 비호를 6번 한다 얘기했죠. 또 하나 많이, 요거는 뭐, 요것도 지금 많이 쓰죠. 탐차보사법. 우리 작년에는 봉사활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 한번 할 때 되면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지켜보시면 될 텐데, 우리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날, 토요일날인가 일요일날 인권 마라톤 하거든요. 울산 인권 마라톤 대회를 11월 첫째 주 이렇게 무조건 하는데, 그 인권 마라톤 대회 할 때 우리 수지공사가 지금 한 10몇 년째 계속 거기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나갔는데, 우리 나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있냐면 춘해대 응급구조과하고 그 다음에 울산과학대 물리치료과가 있고, 그 옆에 무조건 또 누구 있냐면 강동한 의원이 있어요. 강동한 의원이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부스를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는 침 맞고, 우리는 그날 침을 안 놓으니까 다 보험으로 붙이는데, 강동한 의원 거기 가보 부스 가면 다 침을 맞아요. 다 침을 꽂고 있어.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그때 봉사활동 안 가셨습니까? 이도시님 한 번 안 오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갔었습니까? 봉사활동 한다고 딱 못 봤죠? 보면 우리 거 바쁘니까 못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거기 보면은 침을 맞아요. 쭉 맞는데 어디 맞습니까? 마라톤 달려보면 다 어디 아파요? 전부 다리 아프거든. 전부 다리 아프거든. 놓는 데를 보면 다 엎어지지만 다 이 뒷종아리 여기 전부 침 놓는 데가 똑같아. 그런데 침 놓을 때 맥을 잡고 침 놓는 건 한 번도 못 봐요. 그냥 오면 무조건 엎어. 일단 왔다 그러면 엎어. 무릎 꺾고 다리 꺾고 옷 꺾고 누우면 그냥 뭐 얼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어디 아파요? 여기요? 여기 침나. 어디 아파요? 여기요? 침나. 뭐 이거 공장 같아 그냥 눕혀놓고 그냥 두두두두 막 침 이랬고. 그럼 내가 침을 잘 나는 건지 못 나는 건지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건 난 사실 좀 궁금해. 그럼 적당한 시간 되면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일나라니까 일나는 거 누구라니까 누워서 갔다 나오긴 나오는데 도대체 저 기준이 뭐냐 이런 게 참 궁금해. 그 침을 놓는 걸 가만히 보면 이 탈차보사법을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이것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침 놓을 때 거기서 침을 손으로 꽂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간으로 놓는 게 편합니까? 손으로 놓는 게 편합니까? 침간 편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침도 이러고 놓거든요. 이 손으로 놓을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빨리 나야 되니까 침 대롱에 놔두고 침관 위에다가 침을 넣어서 놓으니까 이 탈차보사 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침관을 보면 서질보사도 안 되죠. 속도도 조절 안 되죠. 탈차보사는 뭡니까? 이게 탑법과 차법인데 탑법이 뭐는 거죠? 튕기는 거죠. 그죠? 어떻게 침을 꽂고 손으로 튕기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툭툭 튕기는 거죠. 튕기는 거고 차법은 비빕니다. 침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없죠. 방향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침을 이렇게 막 비비는 겁니다. 차법은 비비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차법이 사법이 되고요. 이건 보법이 됩니다. 우리도 침을 튕길 때는 있어요. 비빌 때도 있고 한데 수지침 할 때도 언제 우리는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듣기 내지는 침을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나 엉치 부위나 이런 둔부의 손등에다가 침을 이렇게 꽂을 때 되면 이 손등에 침은 충분히 깊이에 들어갔는데도 침이 힘이 없을 때 있지 않던가요? 침 깊이와 상관없이 침은 충분히 깊이 들어가는데 침이 쑥쑥 쓰러져요. 손끝에 이 피부가 힘이 없고 탄력이 없어서 이럴 때 이제 뭘 하냐면은 침을 좀 비벼줍니다. 차법으로 좀 비벼주면 주변에 있는 이 침 주변에 있는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그 밑에 침을 잡아줘요. 그래서 침이 반듯하게 서 있어요. 또 반대로 침을 꽂긴 꽂았는데 이 침이 지 혼자서 혈관이 빨아들이듯이 침이 쑥 빨려 들어가서 침이 살에 이래 찡긴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침관으로 침을 꽂으면 침이 주변 살에 막 이렇게 엉켜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놔두면 계속 아프거든요. 멍들고. 이때 침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 때 침을 튕겨주는 거죠. 나무 뿌리 흔들듯이 이렇게 튕겨주면 밑에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는데 이 탈차보사법 정도 쓸 수 있죠. 채침 정도 쓸 때. 마지막에 이제 쓰는 게 이제 개합보사인데 개합보사는 이제 이건 침을 빼고 났을 때 침공을 열고 닫는 거죠. 그러니까 침공을 열어두는 거 개죠. 요거는 사법이 되고 침공을 닫아두는 거 요거 보법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 실한 자리는 침을 빼고 나면 우리 수지침은 침이 워낙 작으니까 빼도 큰 표시가 안 나는데 여러분 동침 같은 채침들은 사실 침을 꽂고 나서 빼면은 뻐끔하거든요. 이 구멍이 침 뺀 자리에 금방 이렇게 안 닫아주고 여전히 침 구멍이 뻐끔하게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때 빨리
보호할 자리는 그 자리를 빨리 손으로 막죠. 침을 이렇게 꽂았다 그러면 이렇게 꽂아놓고 침을 탁 빼자마자 손으로 계속 꼭 막고 있어요. 막아놓으면 보호법이 되고, 그 다음 침을 빼놓고 구멍을 헐 열어놔요. 그 주변을. 그거는 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침공이 조금 좀 두껍죠. 두껍고 좀 굵죠. 뭐 한 1.0mm 정도 볼펜 0.7에서 1.0mm 정도 되는 그 정도 굵기가 구멍이 뽁뽁뽁 납니다. 그걸 그냥 열어놓는 거냐 닫아놓는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런 그 보사법을 채침에서 쓰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실제로 침을 점점 두렵고 무서워하죠. 놓는 사람도 무섭고 맞는 사람도 무섭고. 대학보사는 우리 밑집말에서 예? 만들어서 처음 듣네요. 대학보사는 그래. 네, 한번 다음에 한번 녹음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침공을 열어두는 겁니다. 침을 꽂았다가 열어두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로 우리 수지침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거지 않습니까? 영수보사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채침내에서는 저걸 제일 쓸모없이 보는 거죠. 이게 뭘 맞이할, 이 개념이, 경락의 유주방향 자체를 개념을 잘 안 두기 때문에 침을 저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맥에 관한 건데요. 제가 맥을, 하면서, 지금 맥주기를 개발하고 계속 이 센싱을 개발하면서 이게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뭐 우리 이 맥 체계를 이야기하고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전문가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사람 몸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두 개 따로 있습니다. 이만하면 더 막 골치면서 그만하셔 나가셔 이럴까 싶어서 내가 사실 그까지 말을 못하는데, 지금 핵심이 뭐가 있냐면 우리 수지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왼쪽이 완전히 따로 있고 오른쪽이 따로 있다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사람 이걸 그대로 보려고 하는데, 그럼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한쪽이 문제가 되면 한쪽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문제되면 또 한쪽은 완전히 그거를 이제 한쪽 못 쓰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뇌에 흘러가는 이 혈관들을 보면 이 왼쪽으로 이 경동맥이 올라가고 이 추골동맥이 뒤로 올라가는데, 이 경동맥이 딱 요 위에 턱 밑에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칙경동맥을 여기서 내경, 외경으로, 여기도 외경, 외경으로, 그 다음 칙경으로 막 퍼져요. 8개로. 쫙 퍼지는데, 요게 또 여기도 퍼지고 여기도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양의에서는 대뇌혈류량을 찾을 때 어디를 찾냐면 요 옆머리 찾고 뒷머리 찾고 앞머리 찾고 그다음 눈 옆에 찾고 막 이래 찾아요. 그 8개의 혈관을 따라서. 근데 척경동맥이 이 안쪽에까지 잘 안 잡히니까 주파수를 굉장히 높여서 쓰긴 하는데, 이렇게 찾아서 그걸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양의 이 황제대경 만든 2500년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머리를 잘라봤는지 머리 해부를 해봤는지 모르는데 이외에 이게 필요 없더라고요. 이 얘기 많은 거는 그건 가지일 뿐이고 여기밖에 없다. 여기 딱 하나 있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딱 2개로 가요. 근데 양의에서는 여기는 어디 있죠? 목에 있는 거니까 뇌혈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뇌혈류라 생각, 여기를 측정을 안 해. 우리는 이 복잡한 것을 신경 안 하고 여기로 올라가는 딱 이 2군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걸 찾았는지 진짜 놀라울 따름인데, 대신에 이게 어떻게, 그럼 여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반쪽 쫙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혹시 한쪽이 안 좋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2개가 4개가 쫙 뻗어나가다가 요 위에서 여기서 혈관이 이렇게 따로따로 막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요 위에 가면
그게 올라가서 뺑 돌아요, 하나. 고리로 연결돼 있어. 그 윌리스간이라고 그래서 모든 동맥혈관이 좌측과 우측이 한 라운드처럼 이렇게 서클로 원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 위에서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혹시나 한쪽이 막히면 그 윌리스간을 통해서 그걸로라도 보충해 주게끔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윌리스간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는, 다시 말해서 보완의 터널 아니면 응급 구조 터널, 우리 쌍둥이 빌딩 두 개 이래 지어 놓으면 불났을 때 이쪽에서 이쪽 가고 이쪽에서 이쪽 가라고 중간에 해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응급 터널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참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대신에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응급 구조 체계 선상에서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 두 군데서 이게 가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침으로 단순하게 놓으면 왼쪽은 왼쪽, 오른쪽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한 목적적으로 하나로 설명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체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전인적 한 사람으로 보고 약도 하나 먹이고 수술도 하나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두 개를 나누는 게 우리 수지침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2주 전에 아주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작년 때 제가 그분이 이제 허리를 다쳐서, 자동차 다니다가 허리 수술을 하러 울산 중앙병원인가 저기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이 좀 잘못돼갖고 그 수술 때문에, 잘못된 수술 때문에 그 수술 염증을 고친다고 약을 막 얼마나 먹었는지 그 약을 갑자기 써서 거기서 간이 어떻게 되면 급성 간이 그냥 뭐 간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 타고 밤에 막 그 병원에서 아산병원 가서, 거기서 간을 한 70% 이상 절단을 했어요. 간을 70% 이상 절단을 하고 이제 그래 내려오셨는데, 본인은 허리 다쳐서 병원 갔으니까 이제 허리 산재로 왔었고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 간병은 이야기를 안 해서 여기 허리 좀 이제 복직해야 된다고, 허리 아파서 왔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쉽고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려요. 그런데 가보니까 허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간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서야 말씀을 쭉 이야기했어. 근데 간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 70% 잘라내고도 간이 안 좋아요. 근데 간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작년 1년 전에 가서 이식 수술했는데 1년 만에 오셨더라고. 건강해져서. 그 중간중간에 과정을 아주 골치 아픈 과정이 걱정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못 나오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참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은 오른쪽에 있는데 그 간병은 어디서 표시가 났냐면 왼쪽에 간병이 나요, 맥으로는. 이게 맥으로는 간병이, 왼쪽에 간병이 표시가 나고 오른쪽에는 간병이 표시가 안 나고, 오른쪽에는 오히려 담실, 삼초실, 소장실 이렇게 나지. 이 간병이 어느 간병이냐고 하면 나는 무심결에 무조건 간이 왼쪽 간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참 양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좀 과학을 뛰어넘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진단기를 가지고, 진단기가 있다면 뇌에서 판단할 때 간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른쪽 뇌가 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왼쪽 뇌가 간 나쁘다고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왼쪽 간이라고 보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제 표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참, 우리가 가는 길이,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긴 하는데,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걸 인정하니까 수지침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수지침이. 그래서 맥의 원리와 맥의 과정 1성, 2성, 3성 이렇게 있지만, 이런 보사법을 아무리 뽑더라도 우리는 뭐만 있어도 되냐?
이것들은 그냥 통째로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수기법입니다. 그냥 손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수기법 하나로 보면 되고 나머지 이 보사법들은 우리는 사실 전혀 안 쓰죠. 이거 이런 개념들 사실 없어도 되고요. 우리 뭐 쓰면 되냐면 탁기를 제거하는 탁기 제거법 저 원리 하나는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탁기를 제거하는 저 방법 속에서 모든 게 저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 수기법 저 수기법 따로 이야기 안 해도 탁기를 제거하는 이 방법 안에서 영수보사와 탁기를 제거하는 방법 이거는 뭐든지 그 안에서 두 종목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존의 맥을 아무리 분석을 한다 해도 경맥의 원리가 우선 첫 번째 경맥의 원리를 알아야지 되고, 경맥의 원리는 결국 에너지 순환선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 이 에너지 순환선이 대뇌 메시지 통로라는 거죠. 대뇌 메시지 통로다. 요 세 개를 입각해서 바로 맥으로 가는데, 기존에 있던 일성이다, 이성이다, 삼성이다, 이 성자를 한 배다, 두 배다, 세 배다 이렇게 이 배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고 수지침을 하는 유태호 박사까지도 지금 2500년 동안 황제내경의 맥을 해석해오고 풀이를 해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전제가 뭐였냐면 이거는 한 배다, 두 배다, 세 배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맥은 어디서부터 폐부터 간까지 다 하나더라라는 얘기예요. 경맥은 폐경부터 마지막 간경락까지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이 경맥의 원리입니다. 경맥의 원리.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순환선, 이 경맥은 절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1성, 2성, 3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따로따로. 1성은 공기선, 2성은 온기선, 3성은 물기선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의 온전한 순환선을 가지고 있고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고 이것을 뭉텅거려서 봤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좌우도 구분 안 되고 경맥의 원리가 그냥 되고 그 다음에 1성, 2성, 3성을 한 배, 두 배, 세 배의 개념으로 봤으니까 4배, 5배, 6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4배는 없어요. 4배 이상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4배 이상, 거기서 4배 이상은 뭐라 해요? 4배 이상 많이도 있어요. 4배 이상이면서 차대 차상이라고 그러는데, 차대 차상이면 그거는 불치다. 차대 차상이란 게 뭡니까? 점점 커지고 점점 빨라지는데, 이 사람 심장이 저 안에 있는데, 실례 손 좀 빌려주겠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여기 맥을 잡았다. 총구맥을 살짝 잡았는데, 여기에 잡은 이 압력 가지고, 심장에서 이 압력만 가지고도 심장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 조르면 목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목에 살짝 잡았는데, 요 압력 가지고도 맥박이 여기가 압박을 받아서 심장에서 피를 빨리 보내주고 맥박이 커진다는 것은 이건 목 조를 때 목이 졸린다는 거거든요. 이 혈관에, 손가락이 혈관에 살짝만 맥 잡는 요 압박만 가지고도 뭘 한다? 심장에 부담을 느끼면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4배 이상이 안 되, 4배 이상 안 되더라도 죽는 거예요. 차대 차상이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불치라 했는데 사성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성, 2성, 3성 그래서 동신대학교 최찬원 교수도 이 50명을 우측에 총구하고 구도 인형맥하고 이걸 딱 50명을 가지고 우측 총구 인형을 측정을 해보니까 총구 대 인형 이 두 개의 비율이 1이 되면 뭐가 됩니까? 똑같은 평행지맥이 되겠죠. 평행지맥이 되는데 만약에 1.2가 되거나 1점 이상 되면 되는 거고 1점 이하 되면 1점 이하가 되면 이건 뭐 인형이 큰 거고 1점 이상이 되면 총구가 큰 건데 그 숫자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2에서 뭐 0.8에서 0.8, 0.4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 2.0이 넘는 사람이 2.0 넘는 사람이 50명 중에 2명이에요. 50명 중에 단 2명. 그러니까 2.0이 넘어야지만이 뭐가 되죠? 최소 1성이 되는 거야. 그럼 2.0이 안 넘은 1.9까지는 다 뭐라는 거야? 아직 1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뭘로 갔다? 평인의 사람으로 갔다. 그래서 50명 중에 96명이 총구 인형맥진법으로 하면 96%가 모두 다 건강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험 논문을 마칩니다. 길 걸어가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6명이 건강맥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한 배, 두 배, 세 배라는 이 말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호선 이 말이에요. 2성이란 건 2호선 이런 뜻입니다. 구분의 개념이에요. 구분. 예, 구분의 개념. 굳이 옛날에 저걸 가지고 뭐 알파, 베타, 세타선 이런 말이 없으니까 1성, 2성, 3성 이렇게 된 것이 1성이라면 1호선, 2호선, 3호선 개념인데 1호선의 에너지 비율은 2배가 아니라 바로 이 1과 1.0에서 1.1까지 아니면 1. 내가 연구의 결과는 1.2 정도까지는 요거는 오차 범위에 속하고 오차 범위에 속한 요거까지 평행지맥 정도 넣으면 나머지 1.2에서 1.21에서 1.4 1.41에서부터 1.7 여기 거기서는 1. 뭐 보수역 1.65를 했는데 1.65 이상은 이게 1성, 2성, 3성 이런 애들인 거예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요 숫자는 조금씩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한 거를 숫자를 환산하면 이것 따로 막 마음대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 비율을 요것과 요거의 비율을 나누면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예, 비율을 따지면 막 이게 7이면 이게 5든 뭐든 1, 2든 간에 비율 나누면 1점대에서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미 요거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건 2배가 아니에요.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3점이 되면 몇이 돼야 됩니까? 4점 돼야 돼. 4점. 그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숫자로 저를 바꿔놓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념을 1배, 2배, 3배 개념이 아니다. 순환선의 개념이다. 순환선의 개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두경요법 때 뭘 했었냐. 맥을 1성, 2성, 3성이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뭐라고 했냐면 구분이 안 되면 몇 성? 1성. 구분이 됐다. 몇 성? 2성. 확 차이 나더라. 3성. 이게 맞더라는 거죠. 그때는 저런 숫자로 제가 연구 결과가 없이 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수치화 시키니까 저렇게 수치 결과가 저 나오더라는 거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좀 이해만 하시면 맥 잡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 개념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1배, 2배, 3배로 자꾸 계산해가 맥을 못 잡게 되는 거죠.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